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은 CICC가 지난 2월 10일 발간한 보고서 하나를 공유하겠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목은 차오어 중쿠안더 쌍거구취, 번역하면 초과 예금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고서는 지금부터 더 이상 화면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네, 번역 시작할게요. 초과 예금에 대한 세 가지 오해. 2022년 주민예금이 15.6조 yuan 늘면서 주민예금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7.4%에 달해 예금 증가폭이 과거의 추세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신규 주민예금이고 단위는 조yuan. 2018, 19, 20, 21, 22. 만약 2019년의 이 선형 추세를 따라간다면 2022년 신규 예금은 이 점선 수준 정도로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2022년 신규 예금은 이 점선을 아주 크게 상회했다. 지금 시장에는 초과 예금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저축과 예금,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했다는 점. 둘째는 주민예금이 대폭 증가한 주 원인을 소비 경향의 대폭 약화로 인식한 것. 셋째는 주민예금 대폭 증가의 주 원인을 주민들이 부동산을 안 사고 주식을 안 샀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전개하자면 첫 번째 오해는 저축을 예금과 동일시했다는 점. 사실 저축과 예금은 두 개 다른 개념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 국민 소득에서 소비한 부분을 감한 것으로 일종의 실물경제 개념이다. 실물경제 분석 프레임에서 저축은 경제 주체의 소득과 소비에 의해 결정되고 은행은 단지 금융 중개 역할만 한다. 즉 은행은 한쪽 경제 주체의 저축을 다른 한쪽에 빌려주는 거지 통화를 창출해내지는 않는다. 한편 예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화 개념인데 통화 분석 프레임에서 은행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통화 창출 기능, 즉 대출로 예금을 창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을 합쳐서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본다면 통화는 정부의 대출로 창출하거나 개인 부문 대출로 창출하거나 또는 해외 기관 대출로 창출한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대차 대조표 중 부채 쪽에서 예금 항목이 나온다. 즉 대출이 예금을 창출한다. 이렇게 저축과 예금은 각각 다른 분석 프레임에 속한 개념이고 신용통화 사회에서 저축과 예금은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통화 사회에서 예금 증가의 원인을 분석할 때 통화 분석 프레임을 응용해야 하지 실물 경제 분석 프레임을 응용해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오해는 주민예금이 대폭 증가한 주 원인을 소비 경향의 대폭 약화로 인식한 것인데 사실 소비 경향의 대폭 약화는 예금을 대폭 늘게 할 가능성보다는 예금을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정태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절약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 예금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전체의 소비 경향이 크게 약화된다면 그 결과는 수요 부족이고 그로 인해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대출도 줄어들어 결국은 예금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 매출의 감소는 또 주민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면 주민 대출도 감소해 결국 예금도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소비 경향이 크게 약화된다면 주민 예금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예금의 감소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2022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 저축률의 상승은 예금의 증가와 항상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물 경제 활동 결과로 얻어진 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저축률이란 국민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저축을 국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 중 젓갈색 선은 주민 저축률의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이고 좌측이고 단위가 퍼센트포인트. 회색 선은 주민 예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우측이고 단위는 퍼센트. 젓갈색이 주민 저축률의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이고 회색이 주민 예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보시면 중국의 주민 저축률이 계속 상승하는 단계,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17년은 회색선인 주민 예금 증가율은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좀 하락했다. 젓갈색 저축률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에도 회색 주민 예금 증가율은 오르지 못했다. 이외에 저축률의 상승이 가장 격렬했던 2020년 1분기를 보면 예금 증가율, 이 회색 예금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네, 세 번째 오해는 주민 예금 대폭 증가의 주 원인을 주민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안 샀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예금은 대출이 창출한다.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것은 돈을 배분하는 행위이고 예금의 향방이지 예금의 출처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예금을 사용해 중고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살 경우 이 과정에서 예금은 단지 내부적인 이전이 발생한 거다. 즉 구매자의 예금에서 판매자의 예금으로 이전한 거지 주민 예금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주민이 신규 주택 구매 또는 IPO 청약을 한다면 이러한 구매 행위는 주민 예금이 기업 예금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은행의 부채 항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 매출이 늘어서 대출 증가와 주민 소득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민 대출과 주민 예금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주민이 신규 주택 구매 또는 IPO 청약을 안 한다면 사회 전체 예금은 줄어드는 거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2022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 주택 판매 증가율이 하락했을 때도 주민 예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 그래프는 상품 주택 판매 면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개인 예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인데 젓갈색 선이 상품 주택 판매 면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회색 선이 개인 예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젓갈색이 상품 주택 판매 면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회색이 개인 예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보시면 젓갈색 주택 판매 증가율이 계속 떨어졌던 2013년, 14년, 15년에는 회색선 주민 예금 증가율은 하락했고 2016년 하반기 주택 판매 증가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 후에도 이 회색선 주민 예금 증가율은 떨어졌다. 그럼 주민 예금의 대폭 증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재정과 준재정의 지원이 주요 요인이다. 이 그래프는 통화지표인 M2 증가율과 M2를 세 개로 세부적으로 나눈 건데 젓갈색 선이 M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나머지 세 개 막대가 이 M2를 세 개로 분해한 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이 살색 막대가 예금 플러스 대출 증가율이고 파란색이 대정부 순채권 증가율, 즉 이민은행이 정부에게 제공하는 단기 대출 또는 정부채 구매 등 방식으로 정부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재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살색 막대가 예금 플러스 대출 증가율, 파란색이 대정부 순채권 증가율, 마지막 이 작은 회색이 해외 순자산 증가율. 2022년 M2 증가율은 12% 정도로 올라가서 2021년 말의 9%보다 한 2.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M2 증가율이 상승한 과정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이 살색 예금 플러스 대출 증가율이 아니라 이 파란색 대정부 순채권입니다. 이 파란색 막대를 보시면 2021년 말의 한 2% 수준에서 2022년에 4%까지 약 1.9%포인트 오르면서 M2 증가율이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컸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7,400억 위안의 정책성 금융도구도 재정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고려하면 재정의 기여도는 2.2%포인트에 달합니다. 여기엔 기타 정책적 대출, 포용적 금융이 M2에 대한 지원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만약 주민 예금 증가의 원인이 재정 지원이라면 그럼 왜 소득의 대폭 증가는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은 여전히 실물 경제 개념인 소득을 통화 개념인 예금과 혼동시킨 결과다. 소득은 실물 경제 거래, 예를 들어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 경제 거래에서 창출된 것으로 예금 창출과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재정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는 일종의 소득이고 이 돈을 기타 상품 구매에 사용하면 기타 생산자가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A가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과정은 예금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022년에 예금이 증가한 상황은 재정이 힘쓴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재정 확장으로 직접 수혜받은 사람은 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할 수 있으나 개인 부분의 거래 행위가 코로나로 인해 억제되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에 전체 소득 증가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느렸다. 행동 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만약 재정과 준재정이 초과 예금의 주 원인이라면 추후에 발휘할 만한 동력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강할 것이다. 행동 재무학 관점에서 자금을 출처와 지출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른 유형의 자금은 의미가 다르다. 어떤 주민이 스스로 돈을 절약했다고 하면 이 주민은 본인의 특정 예산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을 투자나 소비로 이전할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하지만 만약 이 돈이 재정의 이전에서 온 것이라면 주민 소득이 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추후에 이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전할 만한 동력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략해둔 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고 재정 정책에 따라 얻은 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다. 이는 후속적인 소비 회복에 대해 적당히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초과 예금의 분포도 후속적인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별량이다. 이 그래프는 주민들의 신규 예금에서 정기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시면 2022년 주민 예금 증량에서 79%가 정기 예금이다. 통상 저소득층은 정기 예금으로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2022년에 형성된 이런 초과 예금이 도대체 어느 분야로 흘러갈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즉 2022년에 형성된 이 막대한 초과 예금이 내구재 소비로 갈지 필수 소비로 갈지 또는 부동산으로 갈지 증시로 갈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네, 이상 CICC가 지난 2월 10일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드렸는데요. 방역 해제 이후 올해 내수 소비 회복의 강도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